왜 그럴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한 문장이라도 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말보다 손이 빨랐습니다. 손으로 물을 씻고, 손으로 김치를 담그고, 손으로 우리 셋의 이마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우리는 치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짐처럼 떠넘겼습니다. 숨을 고른다. 하지만 그날 어머니가 요양원 침대 옆에서 꺼내든 낡은 봉투 하나는 우리 세 딸의 인생을 그리고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잠시 침묵. 이것은 72세 박순덕 어머니가 세 딸에게 남긴 마지막 수업 이야기입니다. 제1챕터 72번 버스 종점. 2024년 11월 어느 화요일 오전 서울 노원구 72번 버스 종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정류장 벤치에 박순덕 할머니는 낡은 보스턴백 하나만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계셨습니다. 바람 소리. 손녀 하나 데리고 온 큰딸 김미정 씨는 어머니 옆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계속 누군가와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 오후 미팅은 제가 꼭 들어갈게요. 지금 좀 급한 일 처리하고 있어서요. 전화 끊는 소리. 순덕 할머니는 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이 보스턴백 손잡이를 꼭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검버섯, 주름, 굳은 살. 그 손은 평생 시장 좌판에서 팔을 다듬고 생선을 손질하고 딸 셋의 도시락을 쌌던 손이었습니다. 한숨 소리. 엄마, 버스 왔어요. 미정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물건을 배송하는 택배 기사처럼 감정이 하나도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아팠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았으니까요. 버스 문이 열렸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계단을 오르면서 손잡이를 붙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겨울 바람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본인도 알 수 없었습니다. 버스 출발 소리. 미정 씨는 어머니 옆자리에 앉지 않고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손녀 아이도 할머니 쪽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가 쥐어준 태블릿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낙엽이 길바닥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11월의 서울은 이렇게 쓸쓸했습니다. 버스는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건물이 낮아지고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피부에 닿았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딸이 들을까 봐서가 아니라 목소리가 나올 것 같지 않아서였습니다. 엔진 소리. 버스는 2시간을 달렸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딸에게 말을 걸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차갑게 대답할 게 뻔했으니까요. 다음 정류장, 청원요양원 앞입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미정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내리세요. 순덕 할머니는 보스턴백을 들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또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앞쪽으로 낡은 3층 건물이 보였습니다. 청원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바람소리, 간판 삐걱 소리. 어머니, 여기서 계시면 돼요. 밥도 나오고 잘대도 있고 간호사들도 있어요. 미정 씨는 기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미정아. 순덕 할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 집에서 살면 안 되겠니? 내가 폐 안 끼칠게. 방 한 칸만 있으면 돼. 부엌도 안 쓸게. 미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하게. 엄마, 우리 집엔 방이 없어요. 애들 키우고 남편 재택 근무하고 저도 일하는데 어떻게 엄마까지 모셔요. 게다가 치매 진단 나오셨잖아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나 아직 정신 멀쩡해. 이름도 다 기억하고 너희 생일도 다 알아. 엄마, 그게 지금은 그렇다는 거지.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침묵. 순덕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럼 저 들어갈게요. 회사 일 있어서요. 미정 씨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손녀 아이 손을 잡고 택시를 잡으러 도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딸과 손녀가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차 소리 멀어짐. 순덕 할머니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또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발밑을 스쳤습니다. 그래, 이제 혼자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고는 요양원 정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보스턴백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문 여는 소리. 요양원 안은 소독약 냄새가 진했습니다. 복도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아 계세요. 원장님 곧 오실 거예요. 젊은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친절하지도 불친절하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일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노인 한 분이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분도 나처럼 버림받은 걸까? 순덕 할머니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계 똑딱 소리. 10분쯤 지나자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두툼한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순덕 어르신이시죠? 따님이 미리 서류 다 보내주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순덕 할머니는 원장을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2층 끝방. 문을 열자 2인실이었습니다. 침대 2개, 작은 옷장 2개, 창문 하나. 저쪽 침대는 다른 어르신 쓰시는 거고 이쪽이 어르신 자리예요. 원장은 설명을 마치고는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 보호자 동의는 따님이 이미 하셨고요. 순덕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잡았습니다.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순덕. 삐뚤빼뚤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녁 6시에 식당에서 저녁 드시면 되시고 불편한 거 있으면 1층 데스크에 말씀하세요. 원장은 그 말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 순덕 할머니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보스턴백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옆 침대 주인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보스턴백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손이 옷 사이를 더듬었습니다.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낡은 노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40년은 묵은 봉투였습니다. 테이프 자국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숨 고르는 소리. 순덕 할머니는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그것만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제 때가 됐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제2챕터 빈 침대 옆자리. 첫날 밤은 길었습니다. 요양원 저녁 식사는 6시였습니다. 식당은 1층에 있었고 긴 테이블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 20명 정도가 각자 자리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쟁반 위에는 보리밥, 된장국, 시금치나물, 김치 한 점이 놓여 있었습니다. 숟가락 소리, 그릇 부딪는 소리, 맛은 싱거웠습니다. 집에서 해먹던 음식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한 숟갈, 한 숟갈 천천히 떴습니다. 안 먹으면 기운이 없을 테니까요. 옆자리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처음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모셔다 드렸어요? 네. 나도 그래요. 아들이 모셔다 뒀어요. 며느리가 싫어해서. 그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묵.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2인실 옆 침대에는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그 자리 주인은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시계째깍 소리. 밖에서는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들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그 소리들 속에서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미정이는 잘 들어갔을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표정, 눈도 마주치지 않던 태도. 엄마, 우리 집엔 방이 없어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숨. 순덕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 김미선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미선이는 지난달 어머니 치매 진단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애들 대학 등록금에 학원비까지 감당하기 벅찬데 엄마까지 모시긴 힘들 것 같아요. 언니가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침묵. 막내딸 김미연은 더 냉정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제 인생도 살아야 되잖아요. 엄마 모시는 건 언니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어리잖아요. 그리고 카톡도 차단했습니다. 울컥하는 소리. 순덕 할머니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더 서러울 것 같아서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속으로 물었습니다. 새벽 3시. 순덕 할머니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밖은 고요했습니다. 간호사들도 당직실에서 쉬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작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보스턴백을 꺼냈습니다. 다시 낡은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뜯는 소리. 봉투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째, 서울 강남구 대치동 토지 등기권리증. 40년 전 순덕 할머니가 시장에서 번 돈을 모아 산 땅이었습니다. 당시엔 허허벌판이었지만 지금은 시세가 15억을 넘는 땅이었습니다. 둘째, 예금 통장 3개. 각각 큰딸 미정, 둘째 미선, 막내 미현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었습니다. 각 통장마다 5천만 원씩 들어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지난 10년간 매달 조금씩 넣어둔 돈이었습니다. 셋째, 낡은 수첩 1권. 표지에 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40년 전부터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 순덕 할머니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1984년 3월 2일. 오늘 미정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교복이 없어서 내가 손수 치마를 지어 입혔다. 미정이가 엄마 예쁘다고 했다. 나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 책장 넘김. 1987년 11월 15일. 미선이가 감기에 걸렸다. 병원비가 없어서 약국에서 종합 감기약만 사왔다. 밤새 미선이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가며 올렸다. 새벽 4시쯤 열이 떨어졌다. 나는 그제야 잠이 들었다. 책장 넘김. 1992년 8월 3일. 미연이가 오늘 엄마는 왜 맨날 생선 냄새 나냐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엄마가 생선 장사하니까 그렇지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러웠다. 순덕 할머니는 일기장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깊은 한숨. 이것들이 내가 남길 수 있는 전부구나.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봉투를 챙겨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방송이 나왔습니다. 어르신들, 일어나세요.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순덕 할머니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밑이 푸르스름했습니다. 세수하는 소리.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침 메뉴는 미역국, 흰 쌀밥, 김 한 장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또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여기 처음엔 다들 잠을 못 자요. 나도 그랬어요. 근데 적응되면 괜찮아져요. 할머니는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적응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는 여기 적응하고 싶지 않은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 순덕 할머니는 방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마당에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노란 잎이 바람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 박순덕 어르신 계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문을 열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법무법인 온율에서 나온 변호사 이준혁입니다.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준혁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어르신께서 지난주에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셨잖아요. 유산 관련 상담건으로요.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준혁 변호사는 방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전화 통화 때 말씀하셨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어르신께서 보유하신 강남 대치동 토지와 예금을 세 따님께 상속하시되 조건부로 하고 싶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조건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순덕 할머니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기장을 꺼내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이 일기장을 세 딸이 각각 100일 동안 베껴 써야 합니다. 손으로. 컴퓨터나 핸드폰 타자 말고 손으로 직접 노트에 베껴 쓰는 겁니다. 이준혁 변호사는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가 낡았습니다. 책장을 넘겨봤습니다. 빽빽한 손글씨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일기장은 제가 40년 동안 쓴 일기입니다. 딸 셋을 키우면서 시장 좌판에서 장사하면서 혼자 살면서 쓴 기록입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세 따님이 각각 이 일기를 100일 동안 베꼈으면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조건이군요. 네. 하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100일 안에 완성하지 못하면 그 사람 몫은 사회에 기부합니다. 변호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르신, 그럼 따님들이 한 분도 완성 못하시면 전 재산이 기부되는 건가요? 네. 순덕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따님들과 사이가 안 좋으신가 봅니다. 순덕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저를 버렸습니다. 어제 큰딸이 저를 여기 데려다 놓고 갔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요.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평생 딸 셋만 보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딸 셋 낳고 2년 뒤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 혼자 시장에서 좌판 벌여서 애들 키웠습니다. 파도 팔고 생선도 팔고 김치도 팔고 손이 얼어터져도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딸들 대학 보내고 결혼도 시켜줬습니다. 큰딸 결혼식 때는 제 적금 다 깨서 예단 마련했습니다. 둘째 애 낳았을 때는 산후조리 2달 동안 매일 미역국 끓여다 날랐습니다. 막내 유학 보낸다고 할 때는 제 노후 자금까지 털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치매 진단받았다니까 셋 다 연락 끊었습니다. 서로 떠넘기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큰딸이 저를 여기 버리고 간 겁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힘드셨겠습니다. 힘든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서러운 겁니다.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제가 죽기 전에 딸들이 한 번이라도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기를 베껴 쓰게 하려는 겁니다. 일기를 베껴 쓰다 보면
제가 얼마나 딸들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게 제가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제가 법적으로 문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따님께 각각 공식 통지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준혁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 초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서울 강남구 대치동 토지연 시세 약 15억 원은 세 따님께 균등 분할 상속. 둘째, 각 따님 명의 예금 통장각 5천만 원은 본인에게 지급. 단 조건 어르신의 일기장 전체를 100일 이내에 손으로 베껴 써서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할 것. 미완성 시 해당 인원의 상속분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혹시 따님들이 이 조건을 거부하거나 항의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순덕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거부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정식 계약서 작성하고 세 따님께 등기우편으로 통지문 발송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가 떠나고 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노란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으로 봉투 모서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준혁 변호사는 약속대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 딸에게 각각 등기우편을 발송했습니다. 우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수신 김미정님, 발신 법무법인 온율 이준혁 변호사, 제목 유산 상속 조건부 통지. 김미정님께 본 서신은 귀하의 모친 박순덕만 72세 여사의 요청에 따라 발송되었습니다. 박순덕 여사는 다음의 재산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토지 현 시세 약 15억 원. 김미정 명의 예금 통장 잔액 5천만 원. 김미선 명의 예금 통장 잔액 5천만 원. 김미현 명의 예금 통장 잔액 5천만 원. 위 재산은 세 따님께 균등 분할 상속 예정이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박순덕 여사의 개인 일기장 1984년 2024년 총 40년 분량 전체를 손으로 베껴 쓸 것. 기한 본 서신 수령일로부터 100일 이내. 제출처 법무법인 온율 서울 서초구 소재. 주의사항. 반드시 손글씨로 작성 컴퓨터 타자 불가. 100일 이내 미제출 시 해당 인원의 상속분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됨. 일기장 원본은 본 법무법인에서 보관 중이며 복사본은 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은 하단 연락처로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온율. 변호사 이준혁. E-XXXX-XXX 같은 내용의 편지가 둘째 미선, 막내 미연에게도 발송되었습니다. 3일 후 서울 강남구 김미정의 집. 미정은 퇴근 후 우편함을 확인하다가 두툼한 등기우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온율. 뭐지? 미정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와 함께 두툼한 복사본 한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유산 상속 조건부 통지. 미정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강남 대치동 토지 15억 예금 통장 5천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이런 걸 갖고 있었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시장 좌판에서 장사하던 어머니가 15억짜리 땅을 갖고 있었다니. 그런데 다음 문장을 읽고 미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일기장을 손으로 베껴 쓰라고. 미정은 복사본 뭉치를 펼쳤습니다. 빽빽한 손글씨. A사 용지로 출력된 일기장 복사본이 무려 2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이걸 다 베껴 쓰라고. 미정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친 거 아냐? 하지만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100일 이내 미제출 시 상속분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됨. 기부.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5억을 3으로 나누면 5억. 거기에 예금 5천만 원까지 하면 5억 5천만 원. 미정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억 5천만 원이면 애들 대학 등록금 다 낼 수 있고 빚도 갚고 새 차도 사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일기 베껴 쓰는 게 뭐 어렵겠어. 그냥 쓰면 되지. 미정은 복사본을 들고 거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 수원 김미선의 집. 미선도 똑같은 우편을 받았습니다. 15억? 5천만 원? 미선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가 이런 돈을 숨겨뒀어?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남편이 편지를 읽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박인데? 5억이면 애들 학원비 10년치는 되겠네. 그치? 근데 조건이 일기 베껴 쓰기래요. 뭐? 일기를? 네. 엄마가 40년 동안 쓴 일기를 손으로 베껴 쓰래요. 100일 안에.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거 시간 엄청 걸리겠는데. 당신 일하면서 애들 케어하면서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도 5억인데. 해야죠. 미선은 복사본을 펼쳤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마포구 김미현의 원룸. 막내 미현도 우편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15억짜리 땅을 갖고 있었어? 미현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 유학 보낸다고 돈 다 썼다며? 미현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일기 베껴 쓰기 100일. 미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귀찮게 하시네. 하지만 5억이라는 숫자가 눈에 밟혔습니다. 5억이면 결혼 자금 되고 집 계약금도 되고. 미연은 복사본을 집어들었습니다. 이틀 후 법무법인 온율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김미정입니다. 박순덕 어르신 딸이에요. 이준혁 변호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김미정님. 편지 받으셨군요. 네, 그게 진짜 엄마가 그런 재산을 갖고 계신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통장 사본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진짜 일기 베껴 쓰기예요? 네. 어르신께서 직접 요청하신 조건입니다.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냥 유산 상속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김미정님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일단 해볼게요. 네. 100일 안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정은 그날 저녁 노트 한 권과 펜을 샀습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에 앉아 일기 복사본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1984년 3월 2일. 오늘 미정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교복이 없어서 내가 손수 치마를 지어 입혔다. 미정이가 엄마 예쁘다고 했다. 나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 미정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베껴 쓰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 3월 2일. 펜 긁는 소리. 그런데 쓰다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내 교복을 직접 만들었었구나. 미정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엄마가 지어준 파란 치마. 친구들은 다 기성품을 입었는데 나만 엄마가 만든 옷을 입었었다. 그때는 창피했었다. 나 그때 엄마한테 뭐라고 했더라. 미정은 기억났습니다. 엄마, 나도 친구들처럼 백화점 옷 사줘. 그렇게 말했었다. 엄마는 아무 말 안 하고 웃기만 했었다. 미정은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니야. 그냥 일기일 뿐이야. 빨리 베껴 쓰자. 미정은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수원 미선의 집. 미선도 일기를 베껴 쓰고 있었습니다. 1987년 11월 15일. 미선이가 감기에 걸렸다. 병원비가 없어서 약국에서 종합 감기약만 사왔다. 밤새 미선이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가며 올렸다. 새벽 4시쯤 열이 떨어졌다. 나는 그제야 잠이 들었다. 미선은 펜을 멈췄습니다. 내가 감기 걸렸을 때 엄마가 밤새 앉았었구나. 미선은 기억났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독감에 걸려서 고열에 시달렸었다. 엄마가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고 미음을 끓여주고 손을 잡아줬었다. 미선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마포구 미연의 원룸. 미연은 일기를 대충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에이, 이거 다 베껴 쓰려면 언제 끝나? 그냥 대충 쓰자. 미연은 몇 줄만 베껴 쓰고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SNS를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연아, 주말에 제주도 갈래? 항공권 싸게 나왔어. 미연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응이응 갈래. 예약해줘. 그리고 일기장은 옆으로 밀어놨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큰딸 미정은 매일 밤 1시간씩 일기를 베껴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도가 느렸습니다. 200페이지 중 겨우 30페이지를 넘겼을 뿐이었습니다. 이 속도면 100일 안에 못 끝내겠는데. 미정은 조바심이 났습니다. 하지만 일기를 읽다 보면 자꾸 손이 멈췄습니다. 198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미정이가 엄마 친구들은 다 케이크 먹는데 우리는 왜 안 먹어? 라고 물었다. 나는 우리는 떡 먹자라고 했다. 하지만 밤에 미정이가 잠든 뒤 나는 혼자 울었다. 미정은 펜을 놓았습니다. 나 그때 엄마한테 왜 그랬지? 기억이 났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친구들은 케이크를 먹었는데 우리 집은 항상 떡만 먹었다. 나는 엄마한테 투정을 부렸다. 엄마는 왜 맨날 가난해? 친구 엄마들은 다 예쁜 옷 입고 차 타고 다니는데 엄마는 아무 말 안 하고 웃기만 했다. 미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옛날 일이야. 빨리 끝내자.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둘째 미선은 진도가 더 느렸습니다. 일하면서
애들 케어하면서 일기를 베껴 쓰려니 시간이 없었습니다. 2주 동안 겨우 20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거 진짜 100일 안에 못 끝내겠는데. 미선은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나 이거 진짜 못하겠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포기해. 5억 없어도 우리 살 수 있어. 그래도 5억인데. 미선은 다시 일기를 폈습니다. 1995년 6월 10일. 미선이가 오늘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효행 어린이상. 시상식에 가고 싶었지만 가게를 비울 수 없었다. 미선이가 집에 와서 엄마 나 상 받았어라며 웃었다. 나는 잘했다라고 말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 하지만 속으로는 미안했다. 미선은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그때 시상식에 오고 싶었구나. 나는 그때 엄마가 안 와서 서운했었다. 친구들 엄마는 다 왔는데 우리 엄마만 안 왔었다. 나는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말했다. 엄마는 왜 안 왔어? 나 혼자 상 받았잖아. 엄마는 미안하다라고만 했다. 나는 그때 화가 나서 방문을 쾅 닫았었다. 미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막내 미연은 일기를 거의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2주 동안 겨우 5페이지. 에이 귀찮아. 나중에 몰아서 쓰지 뭐. 미연은 일기장을 구석에 처박아 두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3주째 이준혁 변호사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변호사님, 저 김미정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그게 일기 베껴 쓰는 거요. 이거 진짜 손으로 다 써야 하나요? 타자로 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르신께서 반드시 손글씨로 쓰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손으로 쓰면서 어르신의 마음을 느끼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다시 일기를 폈습니다. 1998년 3월 1일, 미정이가 오늘 대학에 합격했다. 서울대. 나는 너무 기뻤다. 하지만 등록금이 걱정이었다. 나는 그날 밤 적금을 다 해지했다. 그리고 미정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정은 펜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적금을 다 해지했어? 미정은 몰랐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엄마가 그렇게 마련했는지. 나는 그냥 엄마가 당연히 내주는 줄 알았다. 미정은 노트 위에 눈물이 떨어지는 걸 보고 황급히 손으로 닦았습니다. 엄마, 목이 메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큰딸 미정은 일기를 절반쯤 베껴 썼습니다. 100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손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일기를 읽을수록 어머니의 삶이 보였습니다. 2001년 7월 20일. 오늘 미정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왔다. 잘생긴 청년이었다. 하지만 나는 우리 집이 부끄러웠다. 낡은 벽지, 삐걱거리는 마루, 곰팡이 핀 화장실. 미정이는 엄마 우리 밖에서 밥 먹을 게라고 하고 나갔다. 나는 혼자 집에 남아서 또 울었다. 미정은 펜을 놓았습니다. 나 그때 남자친구한테 집 안 보여주려고 일부러 밖에서 먹었었지. 미정은 기억났습니다. 남자친구가 집에 들어가서 인사드려도 돼?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우리 집 지금 공사 중이야. 다음에 와라고 거짓말했었다. 엄마는 아무 말 안 했다. 그냥 그래, 밖에서 먹고 와라고만 했다.
미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2005년 11월 3일. 미정이가 오늘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 예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내 적금을 또 해지했다. 500만 원. 미정이에게 이거 가지고 예단 마련해라고 건넸다. 미정이는 고마워, 엄마라고 했지만 표정은 이것밖에 없어? 였다. 미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나 그때 진짜 그런 표정 지었나? 기억이 났습니다. 엄마가 500만 원을 건넸을 때 나는 속으로 이것밖에 없어? 친구들은 다 1000만 원씩 받던데라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저희 엄마가 형편이 안 좋으셔서요라고 변명했었다. 미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둘째 미선도 비슷했습니다. 일기를 읽을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2010년 5월 12일 미선이가 둘째를 낳았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없다고 했다. 나는 2달 동안 매일 미선이 집에 가서 미역국을 끓여줬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 열고 오전 11시에 가게 닫고 미선이 집 가서 밥 해주고 오후 3시에 다시 가게 열고 몸은 힘들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괜찮았다. 미선은 펜을 놓고 울었습니다. 엄마 그때 그렇게 힘들었구나. 나는 그때 엄마가 와서 밥 해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 고맙다는 말도 별로 안 했다. 심지어 한 번은 엄마 미역국 매일 먹으니까 질려. 다른 거 해줘라고 말했었다. 엄마는 아무 말 안 하고 다음 날 북엇국을 끓여왔었다. 미선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막내 미연은 여전히 일기를 거의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50일이 지났지만 겨우 15페이지를 넘겼을 뿐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 바빴고 데이트하기 바빴습니다. 나중에 몰아서 쓰면 되지. 미연은 여전히 일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60일째. 이준혁 변호사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님, 저 김미정입니다. 네. 그게 저 일기 다 못 쓸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럼 포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포기는 아니고 기한 좀 연장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어르신께서 100일로 못 박으셨습니다.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일기를 더 빨리 쓰기로 했습니다. 밤 12시까지 앉아서 계속 베껴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페이지에서 손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2018년 9월 15일. 오늘 미정이에게 전화했다. 미정아, 엄마 요즘 무릎이 아파서 병원 좀 가려는데 같이 가줄 수 있니? 미정이는 엄마, 저 지금 회사 일 바빠요. 혼자 다녀오세요라고 했다. 나는 그래, 알았어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혼자 병원에 갔다.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 안 오셨어요? 라고 물었다. 나는 딸이 바빠서요라고 대답했다. 부끄러웠다. 미정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나 그랬었지. 기억이 났습니다. 엄마가 무릎 아프다고 전화했을 때 나는 귀찮아서 혼자 다녀오세요라고 했었다. 그리고 그 뒤로 엄마는 병원 얘기를 하지 않았다. 미정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70일째. 큰딸 미정은 일기를 거의 다 베껴 썼습니다. 180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둘째 미선은 120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막내 미연은 여전히 20페이지였습니다. 75일째.
미연은 친구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연아, 너 일기 베껴쓰기 숙제 어떻게 돼가? 에이, 귀찮아서 거의 안 했어. 너 진짜 포기할 거야? 5억인데? 나중에 몰아서 쓸 거야. 지금 75일째잖아. 25일 남았는데 180페이지 남았으면 진짜 못 써. 미연은 그제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루에 78페이지씩 써야 한다. 헐. 미연은 당황했습니다. 진짜 못 쓰겠는데? 그럼 포기하든가. 미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미연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일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8월 3일. 미연이가 오늘 엄마는 왜 맨날 생선 냄새 나냐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엄마가 생선 장사하니까 그렇지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러웠다. 미연이는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떼온다. 손은 비린내가 배어서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안 빠진다. 미연이가 나를 부끄러워할까봐 걱정이다. 미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어? 기억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너희 엄마 생선 냄새 난다고 놀렸었다. 나는 화가 나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생선 장사 그만해. 창피해라고 말했었다. 엄마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웃었었다. 미연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미연이가 엄마 나 유학 가고 싶어라고 말했다. 유학 비용은 최소 5천만 원. 나는 내 노후 자금을 포기하기로 했다. 미연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미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나 유학 보냈어? 나는 그냥 엄마가 돈이 많은 줄 알았다. 심지어 유학 가서도 엄마 용돈 더 보내줘라고 조르기까지 했었다. 미연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나 정말 나쁜 딸이었구나. 80일째. 미연은 처음으로 밤을 새워 일기를 베껴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5년 6월 10일. 오늘 미연이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갔다. 나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집에 와서 미연이 도시락을 쌌다. 미연이가 엄마 고마워라고 했다. 나는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났다. 미연은 펜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아팠던 날에도 나 도시락 싸줬어? 기억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독감에 걸렸을 때 엄마도 그날 감기에 걸려 있었다. 기침을 하면서도 엄마는 부엌에서 도시락을 쌌었다. 나는 그때 엄마 그냥 편의점 도시락 사줘라고 말했었다. 엄마는 아니야, 엄마가 해줄게라고 했었다. 미연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85일째. 미연은 100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100페이지가 남았습니다. 15일 안에 100페이지를 써야 했습니다. 못하겠어, 진짜 못하겠어. 미연은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기를 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오늘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와 상의하세요라고 했다. 나는 딸들에게 전화했다. 미정이는 엄마 저 바빠요라고 했다. 미선이는 저 애들 케어해야 돼요라고 했다. 미연이는 전화를 안 받았다. 나는 혼자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울었다. 미연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나 전화도 안 받았어? 미연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엄마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5통. 나는 그날 친구들과 술 마시고 있었다. 엄마 전화 귀찮아라며 무시했었다. 미연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90일째. 미연은 150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50페이지가 남았습니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눈은 충혈되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95일째. 미연은 180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20페이지. 2024년 11월 5일. 오늘 미정이가 나를 요양원에 데려다 놨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정이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외롭다. 하지만 화가 나지는 않는다. 딸들도 각자 인생이 있으니까. 다만 내가 죽기 전에 딸들이 한 번이라도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미연은 마지막 문장을 읽고 펜을 놓았습니다. 엄마 나 이해했어. 이제 알았어. 미연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98일째. 미연은 마지막 페이지를 다 베껴 썼습니다. 다 썼다. 미연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법무법인 온율에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김미연입니다. 일기 다 썼어요. 지금 바로 제출하러 가도 될까요? 네, 오세요. 미연은 노트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미연은 법무법인에 노트를 제출한 뒤 곧장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청원요양원. 미연은 버스에서 내려 요양원 정문 앞에 섰습니다. 떨렸습니다. 엄마를 몇 달 만에 보는 거였습니다. 1층 데스크에 젊은 간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 박순덕 어르신 면회 왔는데요. 네, 2층 끝 방이에요. 미연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2층 끝 방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 면회 오셨어요. 간호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방 안. 박순덕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연아?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는 너무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이고 몸은 더 작아 보였습니다. 엄마. 미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연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미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미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엄마 나 진짜 나쁜 딸이었어요. 엄마 전화도 안 받고 엄마 아프다는 것도 몰랐고 엄마 혼자 병원 다니는 것도 몰랐고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나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미연은 계속 울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미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울지 마, 내가 이렇게 찾아와줘서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미연은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미연은 진정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연아 일기 다 썼구나. 네, 다 썼어요. 힘들었지? 네.
손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근데 엄마 그거 쓰면서 나 많이 깨달았어요. 뭘? 엄마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나는 그동안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순덕 할머니는 미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그걸 알아줬으면 했어. 그래서 일기를 쓰게 한 거야. 엄마 미안해요. 이제 됐어. 내가 이렇게 와줬잖아. 미연은 엄마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손, 굳은 살 박힌 손, 검버섯 가득한 손. 엄마 손 참 많이 늙었네요. 그럼 엄마도 이제 늙었지. 미연은 엄마 손을 자기 볼에 갖다 댔습니다. 엄마 앞으로 제가 엄마 모실게요. 요양원 그만두고 저랑 같이 살아요.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여기가 편해. 엄마. 미연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엄마 걱정은 하지 마. 그래도 괜찮아. 자주 놀러 와.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해.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미연은 요양원 식당에서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미연은 엄마 앞에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엄마 드세요. 순덕 할머니는 웃으며 한 숟갈 떴습니다. 맛있다. 미연도 웃었습니다. 100일째 법무법인 온율 사무실. 이준혁 변호사는 3개의 노트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큰딸 미정의 노트 200페이지 완성. 둘째 미선의 노트 200페이지 완성. 막내 미연의 노트 200페이지 완성. 3딸 모두 100일 안에 일기를 다 베껴 썼습니다. 변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 딸들이 모두 해냈네요. 이틀 후 청원요양원 2층 방. 순덕 할머니는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세 따님 모두 일기 베껴 쓰기 완성했습니다. 그래요?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그리고 막내 따님 미연 씨가 며칠 전 어르신 면회 갔다 오셨다면서요? 네, 왔었어요. 어르신,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유산 상속 절차 진행할까요? 순덕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만 더 부탁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세 딸한테 편지 하나씩만 더 보내주세요. 제가 직접 쓸게요. 알겠습니다. 사흘 후, 큰딸 미정, 둘째 미선, 막내 미연에게 각각 손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미정에게 너는 엄마의 첫 딸이다. 엄마는 너를 낳고 처음으로 엄마라는 이름을 얻었다. 너는 엄마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다. 일기를 다 베꼈었구나. 고생 많았다. 손 아팠을 텐데 끝까지 해줘서 고맙다. 엄마는 너한테 화가 나지 않았어. 엄마도 너의 입장을 이해해. 바쁜 삶 속에서 엄마까지 챙기기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엄마는 내가 한 번이라도 엄마 마음을 알아줬으면 했어. 그래서 일기를 쓰게 한 거야. 이제 알겠지?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엄마는 너를 용서해. 아니, 용서할 것도 없어. 엄마는 처음부터 너를 원망한 적 없어. 앞으로 내 인생 잘 살아. 엄마는 괜찮아. 사랑한다, 미정아. 엄마가. 미정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선에게 너는 엄마의 둘째 딸이다. 엄마는 너를 낳고
엄마도 두 아이를 키울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너는 엄마에게 용기를 준 아이였다. 일기를 다 베꼈었구나. 바쁜 와중에 시간 내서 써줘서 고맙다. 엄마는 너한테도 화가 나지 않았어. 엄마도 알아. 애들 키우면서 엄마까지 모시기 힘들다는 거. 하지만 엄마는 내가 한 번이라도 엄마를 생각해줬으면 했어. 그래서 일기를 쓰게 한 거야. 이제 알겠지? 엄마가 얼마나 너를 아꼈는지. 엄마는 너를 용서해. 아니, 용서할 것도 없어. 앞으로 내 가정 잘 꾸려가. 엄마는 괜찮아. 사랑한다, 미선아. 엄마가. 미선은 편지를 읽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미연에게 너는 엄마의 막내딸이다. 엄마는 너를 낳고 이제 우리 가족이 완성됐구나라고 생각했다. 너는 엄마에게 마지막 기쁨이었다. 일기를 다 베꼈었구나. 밤새워 쓴 거 엄마가 다 알아. 고생 많았다. 그리고 며칠 전에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엄마는 내가 올 줄 몰랐는데 내가 와서 엄마 손 잡아줬을 때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엄마는 너한테 화가 나지 않았어. 너도 내 인생이 있으니까. 하지만 엄마는 내가 한 번이라도 엄마 마음을 헤아려 줬으면 했어. 그래서 일기를 쓰게 한 거야. 이제 알겠지? 엄마가 얼마나 너를 아꼈는지. 엄마는 너를 용서해. 아니, 용서할 것도 없어.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 엄마는 괜찮아. 사랑한다, 미연아. 엄마가. 미연은 편지를 읽고 다시 울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일주일 후 청원요양원 1층 식당. 박순덕 할머니는 식당 한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큰딸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정은 어머니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미정아, 왔구나. 순덕 할머니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정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둘째 미선도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도시락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미선아. 순덕 할머니는 미선의 손도 잡았습니다. 막내 미현도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꽃 사왔어요. 미연아. 순덕 할머니는 세 딸을 바라봤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 사람은 식당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미선이 가져온 미역국을 펴놨습니다. 요양원에서 준비한 밥과 반찬도 놓였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자, 먹자. 네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미정이 어머니 그릇에 국을 더 떠드렸습니다. 엄마, 더 드세요. 고맙다. 미선이 어머니 밥그릇에 김을 올려드렸습니다. 엄마, 김 드세요. 그래. 미연이 어머니 물컵에 물을 따라 드렸습니다. 엄마, 물 드세요. 응. 네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엄마 모시고 갈게요. 요양원 그만두시고 저희 집에서 사세요.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여기가 편해. 엄마. 괜찮아. 너희가 이렇게 자주 와주면 돼. 미선이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돌아가면서 매주 올게요. 그래, 그렇게 해. 미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주말마다 올게요.
고맙다. 그날 저녁 세 딸은 요양원을 떠났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현관 앞에서 딸들을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세 딸은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이제 됐구나. 순덕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여전히 청원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큰딸 미정은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왔습니다. 둘째 미선은 매주 일요일마다 찾아왔습니다. 막내 미연은 주중에도 퇴근 후 종종 들렀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순덕 할머니는 요양원 마당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막내 미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그래, 축하한다. 엄마도 결혼식 오실 거죠? 당연하지. 미연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뭐가? 일기 베껴 쓰게 해주셔서요. 그거 아니었으면 저 평생 엄마 마음 몰랐을 거예요. 순덕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줘서 엄마가 고맙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참 좋구나. 뭐가요, 엄마? 이렇게 너랑 함께 앉아 있는 게. 미연은 어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도 좋아요, 엄마. 그날 저녁, 순덕 할머니는 방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 든 토지 문서와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유산 상속 절차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달 후, 세 딸은 각각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큰딸 미정 토지 지분 13예금 5천만 원. 둘째 미선 토지 지분 13예금 5천만 원. 막내 미현 토지 지분 13예금 5천만 원. 하지만 세 딸은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이 돈으로 엄마를 위한 뭔가를 하자. 그래, 좋은 생각이야. 뭐 할까? 엄마가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셨잖아. 시장 상인들 돕는 재단 만드는 건 어때? 좋아. 세 딸은 유산 일부를 모아 박순덕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위한 의료 지원, 자녀 장학금 지원 등을 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재단 설립식 날, 순덕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행사장에 왔습니다. 세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입장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딸 셋을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오늘 제 딸들이 이런 재단을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는 돈으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제 딸들이 그걸 깨달아줘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순덕 할머니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세 딸이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요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다 잃었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